안녕하세요. 오늘도 전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총장님을 모시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민주주의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봅시다라고 하는 이 주제 중단원입니다. 총장님 아마 이 부분을 아주 여러 번 아마 이렇게 검토하셨을 텐데, 제가 이래 보니까 이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학급에서의 민주주의,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지역사회 민주주의, 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초등학교 때 민주주의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도록 이 주제 설정이 또 상황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외국어 배울 때도 상황에서 이제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배워 나가듯이, 그렇죠. 네. 우리 아이들의 생활에서 가장 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가정, 학급, 학교, 지역 사회, 여기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할까, 민주주의 학습의 내용이 어떻게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정, 학급, 학교, 지역사회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어 나가는 순서대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동심원 확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험 범위가 이제 넓은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초기에서부터 좁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을 가정으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수결로다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주의 한계 아닙니까, 원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수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평등한 사람들이고, 예. 평등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문제를 다뤄서 공공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큰 단위에서 실현하는 게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이제 우리들이 거기에서 좋은 훌륭한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에서는 시민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건데, 그것에 이제 가장 기본 단위를 가정에서 바라본 거죠. 가정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곳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가 직접 실행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 이 부분하고 또 학급이나 학교도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곳이고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곳이지, 이것이 민주주의로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지역사회죠. 예.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 구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다수결을 결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이전에요. 예. 우선 총장님 말씀, 저는 좀 한편에서 이해가 되면서도 네. 한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총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거 잘못된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가정에서는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총장님 말씀은. 네, 네. 예. 왜 가정에서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 예. 이거에 대해서 동의 못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엄마나 아버지나 자녀나 다 민주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면은 좋은 걸로, 오히려 화목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앞서가는 그런 가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가정이 민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민주주의에 따라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가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 아이들의 의사와 합치되는 그런 그렇게 해서 저 가정을 꾸린다 그러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글쎄 요즘 엄마들이 많이 가지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부모죠. 예. 아이들과 이제 부모 사이는 부모가 최종 결정. 보호자가. 그렇죠. 보호자니까. 보호자가 가진다. 왜냐하면 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평등인데 가정에서는 평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크기 전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고 아이들은 또 부모를 이렇게 존경해야 되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성인으로 크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대하는 건 좋습니다. 예. 그러나 거기서 그 동등하게 할 수는 없죠. 저는 이제 그 말을 제가 이해하는데 민주적으로 대해준다 아이들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는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의 가장 이제 기본 원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구성원이 소중한 사람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특히 자기 자녀고 하니까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녀도 귀한 사람이고 부모님도 귀한 사람이고 이런 점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에서도. 그건 아이들한테는 그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래 보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주의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구성원들이 소중한 존재다. 각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평등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 앞에 있어서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 거지. 지위나 생활이나 뭐 삶의 그 형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반 원리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예.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시민이 갖고 있는 그 권리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또 삶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갖고 있는 성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차이를 인식하고 가정 속에서 저 의사를 결정할 때도 부모의 의사를 최종 의사는 부모가 결정하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동일하게 부모와 내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참여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투표권이 권리가 네, 뭐 19세다, 18세다, 20세다 그렇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선거의 원리가 확립됐을 때 이제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뭐예요? 뭐 남성에게만 아니면은 세금을 얼마 이상 내놓는 사람에게만 아니면은 글자를 뭐 아는 사람에게만 이제 권리가 주어진다든가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걸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몇 세 이상이 돼야만 권리를 가지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학교도 이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난 18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 예. 왜냐하면 18살 되면 모든 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모가 결정 권한을 이렇게 식당에 가도 몇 가지를 정해주고 거기서 고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결정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18세 되면 100%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18세가 민주시민이 되는 나이, 우리로 보면 이제 19세죠. 예. 예전에 20세였고, 우리가 50 선거할 때는 21세였습니다. 투표권 줄 때가. 그때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나이인데, 그때 되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를 모든 걸 능력을 갖춰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만큼 부모들은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가정을 이끌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예. 민주 시민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지 거기가 민주주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보니까요. 교과서 내용을 보니까 네. 지금 아까 총장님께서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좀 혼란스럽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 민주주의 그의 사례 민주주의의 예로 제시된 걸 보니까 이 말주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 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 둘이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집안 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걸 이제 평등하게 같이 토론해가지고 막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림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래는 이제 집안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집안일 중에 그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가 하는 식사 준비라든가 아이들이 도울 수는 있지만 예. 또는 그 세탁을 한다, 빨래를 할 때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배워서 조금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일을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을 골라서 아이들의 의사를 물을 수 있지만 이걸 전체로 집안일을 어떻게 할까 해서 저 아이한테 그 밥을 시킨다든가 부모 아이한테 빨래를 시킨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했잖아요. 예? 옛날에 했잖아요. 저희들 자랄 때. 그때는 부모가 정말 밭일에 가서 너무 힘든 일을 부모가 만든 거죠. 그 중에 가벼운 일들을 아이들이 맡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이해는 부모가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집안일 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지 집안일 전체의 일을 의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잘 강조가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는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결정을 동등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요 학급도 역시 좀 그런 것 같아요. 학급에는 그래도 여기 가정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학급에서는 선생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존재가. 맞습니다. 이 그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5명이 앉아가지고 야, 저 청소 당번을 어떻게 정할까요? 모든 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해요. 여기서 모둠별로 일주일씩 하면은 상당히 여러 모둠이 있는 가운데서 이게 회의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그림은 그냥 한 모둠이에요. 그죠? 5명 한 그렇죠. 모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좀 문제가 대개 생길 수 있습니까? 시민 교육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품성을 키워주는 겁니다. 예.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 예. 선생님의 말씀 지시를 잘 따르는 거, 또 학생들이 우리들이 모두 지켜야 될 의무서부터 가르치는 거죠. 예. 그 품성이 갖추어져야 나중에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주로 결정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결정권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이 결정권을 갖추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는 꼭 선생님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행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급이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라게 만들고 그 키워주는 교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완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서양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결정권은 아주 나중에 미룹니다.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고 예. 거기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게 주로 이제 우리 줄반장 배우지 않습니까? 예. 차례차례로 해서 서로 아주 공평하게 누구나 다 반장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청소당번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본래 사실은 아테네에서 맨 처음에 일어난 거죠. 아테네에서는 누구나 다
그 어떤 행정관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일생 돌아가면서 한 번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배정을 했고 제비 뽑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본래 이렇게 뽑는 거나 결정하는 것부터 가르치질 않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강조됐는데 강조한다 치더라도 그 부분 내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해도 충분하다라는 교육적인 판단이 서야 되고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 예.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 좀 생략이 혼란스러울 수 돼- 있다. 예, 생략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에 이것만 딱 돼 있어요. 여기에도 선생님이 전혀 없습니다. 정교 어린이 임원 선거 칠판에 딱 써져 있고 투표하면 투표하는 거 딱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학교 단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가장 소중합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여준 거는 투표함 거 보면 임원 선출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 정치 생활을 가르치는 건데 아이들로 하여금 정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민주적 리더십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덕목을 갖추느냐라는 것 속에서 출발하고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순번대로 해서 자기 해보게 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건데. 모든 어린이가 다 소중하다. 그렇죠. 소중하기 때문에 다 해보게 만들어야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어떻게 존중할 거냐. 그런 뭐 이런 게 부분. 이제 예. 그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민주주의 교육의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선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사실상 선거는요. 이것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필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18살이 돼도 대개 선거 투표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가서 충분히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이제 선거 가르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선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 원리로서 가르치더라도 실제 선거를 갖고 이 실험하는 거는 좀 너무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시간이 벌써 상당히 많이 지나가지고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네. 핵심을 중심으로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민주주의로서 이 주민회의라고 하는 게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아마 시작될 겁니다. 아니요. 주민회의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 개념이? 주민회의요? 반상회는 는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회의라고 네.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주민회의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를 주민회의에서 하는 게 이게 이것도 좀 걱정이 그 말씀하시니까 더 느껴지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를 우리들이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실은 지방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주민이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는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민회의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시행할 거냐. 그렇죠. 그걸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그 동네에 관한 거 그렇죠.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뭔가 주민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 이 실현되는 모습을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피부로 다가오는 아이들이 이게 체험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다양한 예의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생자치회, 주민자치회, 시민공청회, 지방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실체가? 여기에서 이해된 것은 우리 동네 합동 반상회네요. 합동 반상회. 예,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인 용어로 썼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제가 이제 초등 그 과정이 아니라 가지고 이거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게 이런 게 실제로 내가 이를 봤을 때 글쎄요. 합동 반상회는 이제 반상회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쓰는 지역이 있습니까? 저도 이 일반 용어로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죠. 학생들이 또 자치회를 꾸밀 수가 있고 주민들도 자치회를 꾸밀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일반 용어가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뭡니까 주민회의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있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시민공청회 이런 거는 좀 지역 단위에서 이거는 좀 이제 있고 민주 공청회는 사실상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예. 일종의 협치죠. 협치. 예. 협치.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 일상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특히 이제 학교, 가정, 학급 학교, 지역 사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이걸 배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 총장님께서 이걸 검토하신 결과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점에 좀 더 유의하면은 이거 가지고 잘 교육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예. 이제 참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시민으로서 국가 정치에 나중에 참여해서 선거도 하고 의사 표현도 하고 하는 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건데 만약 우리들이 사실 거기에 더 치중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공동체, 지역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하는 데 기쁨을 누리게 하고 참여할 때 덕목들을 키울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이쪽에 좀 더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선거라든가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문제점이 네. 이제 선거가 너무 좀 부각이 돼 있고, 부각돼 있고 그게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이 구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또 의사결정이 그렇죠. 좀 너무 강조가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결정하기까지의 수많은 덕목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결정을 앞세움으로 해서 그 결정에 필요로 한 덕목을 키우지 못하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민주주의의 덕목이 이제 그다음 장에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사실 그렇죠. 진짜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제 총장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이제 봉사라든가 아까 관용이라 그랬습니까? 관대함이라든가 그렇죠. 예. 상호 존중. 예.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 예. 이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 그렇죠. 아니면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거. 규칙을 잘 지키는 예. 거. 뭐 하여튼 우리 초등학교에서 사실 이 아마 공식적인 이 주제 단원으로 민주주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마 이 6학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잘 배우면은 민주시민으로서 기초가 이게 좀 다져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교과서가 나름대로 막 노력한 결과겠죠. 열심히. 그죠? 근데 조금 혼돈스러운 점이 있다. 총장님 말씀은 그걸 이제 좀 왜 혼돈스럽느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별하지 않고 이 민주주의 원리를 동일하게 좀 적용한 그런 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덕목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더 국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